지금 11장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11장 다 끝내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지금 생각으로는 12장까지 하려고 하는데 12장 혹시나 다 못 끝내게 되면 12장 배울 때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스테이클버그 컴피티션까지 끝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컬 굿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컴피티션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뭘 배웠었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콜루전의 ኳ테일을 배웠던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회사가 있을 때 두 회사가 이제 하나의 모나폴리처럼 이제 그 협업을 해서 이제 둘이 이제 담합을 해서 이제 가격을 이제 결정하고 이제 그 두 회사가 얻는 이익을 최대로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콜루전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베르트람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가격 경쟁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꽤 많은 문제들을 풀 때, 뭐 푸르노라든지 스테이클버그라든지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은 우리가 수량을 결정하는, 생산량을 Q를 결정하는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이 베르트람은 약간 다른 측면이어서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르트람 모형에서는 사실 뭐 우리가 어렵게 풀고 뭐 이런 건 없었죠. 그냥 가격으로 두 회사가 경쟁을 하게 된다면, 그럴 때 두 회사 제품이 동일할 때,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한다고 했을 때 가격으로만 경쟁한다 그러면 기여수가 많지 않더라도 가격이 마지막 코스까지 내려가게 된다. 결국에는 한쪽이 조금이라도 가격이 싸다면 그쪽으로 수요가 다 몰려가게 된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가격 경쟁은 굉장히 격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코스까지 결국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완전 경쟁과 동일한 그런 결과가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르노와 스테이클버그를 배웠는데, 푸르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카르텔 콜루전이라는 게 사실은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푸르노 컴피티션에서 이제 서로의 뭐 리액션 펑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콜루전에서 나오게 되는 그 모나폴리 상태에서의 그 가격과 생산량은 서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지점이 내시 이퀴리브리엄이 아니었어요. 뭔 소리냐면, 이 콜루전 상태에서는 두 기업이 있어요. 두 기업 모두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유인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유인이 있다는 건 어디로 가고 싶은 거냐? 그랬을 때 결국에는 두 회사가 푸르노 컴피티션의 이퀄리브리엄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콜루전이라는 게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푸르노 컴피티션이라는 걸 배웠고, 푸르노 경쟁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두 회사 모두 콜루전 때보다는 손해를 본다는 거죠. 손해보는 건 알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푸르노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스테이클버그 컴피티션이었는데, 스테이클버그는 이제 순서가 있다는 거죠. 푸르노는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지만 스테이클버그는 한 회사가 먼저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도 그걸 보고 따라서 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에 퍼스트 무버가 이익을, 그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를 챙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뭐 수식으로 푸는 거는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또 과제를 낼 텐데 과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베르트람 컴피티션을 디퍼런시에이팅 굿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회사가 가격 경쟁을 하는데 완전히 동일한 제품, 예를 들면 두 회사가 생수를 파는데 생수에다가 라벨도 붙일 수가 없어요. 삼다수 같은 회사 되게 억울하겠죠. 그러면은 생수 회사들이 그냥 다 똑같은 동일한 플라스틱 용기에 겉에 레이블도 붙이지 말고 그냥 팔아라. 그렇게 한다면 그게 이제 물론 물 맛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사실 겉에 레이블 안 붙이면 물 맛을 차이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알 수 있나? 하여튼 물 맛이 거의 차이 안 났다라고 했을 때 겉에 그 껍데기 떼면은 거의 사실상 아이덴티컬 굿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 경쟁밖에 할 게 없다는 거죠. 물 맛에서 차이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그런데 이제 병에다가 레이블을 붙일 수 있게 해놨어요. 삼다수는 삼다수로 써붙이고, 뭐 에비앙은 에비앙으로 써붙이고, 그러면 이제 디퍼런시에이팅 굿이 되는 거죠. 사람들 그것만 보고도 좀 비싸도 더 사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베르트람 컴피티션인데 디퍼런시에이팅 굿으로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 곡선을 이제 그 가정을 할 때 우리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가격이 조금만 싸더라도 거기로 수요가 다 갈 것이다. 편의점에 막 쭉 있는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가 만든 거라고 써있지도 않아. 그러면 그냥 조금이라도 싸게 파는 거 사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거는 삼다수, 어떤 거는 에비앙, 어떤 거는 뭐 평범한 꿀과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제 가격이 조금 달라도 이거 사먹는 사람이 있고 저거 사먹는 사람이 있고 막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물론 내 거 가격이 비싸질수록 수요가 깎이고 그리고 상대방 가격이 비싸질수록 내 수요는 오르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완전히 한쪽으로 다 몰리거나 하는 건 없다. 어느 정도 자기 수요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내 가격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내 수요가 좀 움직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 나의 완전한 대체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상대방이 물건값을 좀 내리거나 올리면은 그에 따라서 내 수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모형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똑같이 그 쿠르노 컴퓨테이션 문제 풀 때처럼 똑같이 우리가 마지널 레비뉴 구성해서 내 각자 이익이 최대화되는 지점을 찾아보면은 각자의 리액션 컵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고 내시 이퀄리브리엄을 찾아낼 수가 있다. 푸는 거랑 비슷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더니 결국엔 두 회사가 가격을 꽤나 비싸게 받는 거죠. 300달러의 가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 회사가 동일한 제품을 아이덴티컬 굿을 생산하는 그런 베르트랑 컴퓨테이션을 했다면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서 마지널 코스가 0이라고 가정을 했었거든요. For simplicity assumed marginal cost is 0라고 해놨으니까 마지널 코스가 0이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옛날처럼 아이덴티컬 굿이었다면은 그렇다면 가격도 0까지 낮출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격을 0보다 높게 붙이면은 결국 한 회사가 수요가 끌어가면서 이익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는 상대방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결국에 가격 경쟁 치열하게 하다 보면은 0까지 내려가게 될 거다. 그게 이퀄리브리엄이라 그랬었는데 지금 수요를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의 수요가 있으면서 내 가격 그리고 상대방 가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를 가정하게 되면 실제 가격은 좀 비싸게 300달러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을 이렇게 비싸게 받는다라는 것은 두 회사 모두 프로핏을 어느 정도 챙긴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스트가 없는 문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 한 개라도 제가 그 돈을 받고 팔면은 이 회사들은 지금 그 이익을 얻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제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제품들인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차별화 전략을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게 다 이런 이유들이 있다. 베르트랑 컴퍼티션 할 때 동일한 제품들이 다른 우리 라이벌 회사랑 우리 거랑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 그래 버리면은 두 회사 모두 가격 경쟁 치열하게 가격 말고는 따로 싸울 게 없으니까 가격만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고 그럼 두 회사 다 이익을 못 보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가격만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두 회사가 둘 다 윈윈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소주 먹으러 가면 맨날 소주 아무거나 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소주 회사들은 사람들이 구분 못하더라도 열심히 차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맛이 달라요 뭐 0.5도라도 우리가 더 낫고 뭐 아이유가 선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차별화를 위해서. 그러면 마지막 컨셉인 모노폴리스트 컴퍼티션을 해보겠습니다. 모노폴리스트 컴퍼티션은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회사가 2개 있는 경우 뭐 아니면 3개 있는 경우 이렇게만 많이 이렇게 회사의 수를 넘버 오브 펌스를 이제 픽스드 해놨었는데 그렇지 말고 우리 이제 노 밸런스 벤치 퍼펙트 컴퍼티션에서 했던 것처럼 기업들이 만약에 지금 이 시장 안에 회사 2개 있는데 저 회사들이 이익 보고 있다 그러면 밖에서도 다른 회사가 이렇게 시장 안에 진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퍼펙트 컴퍼티션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퍼펙트 컴퍼티션이 원래 회사 그 시장에서 회사들이 이익을 보고 있으면은 다른 회사들이 들어와서 그 이익을 같이 쉐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서 언젠가는 그 에코노믹 프로핏이 0이 되는 지점까지 가게 된다는 게 롱런 이퀄리브리엄이었죠. 퍼펙트 컴퍼티션에서. 그런데 퍼펙트 컴퍼티션에서는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가 모든 회사가 동일한 제품을 판다, 아이덴티컬 굿을 판다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디퍼런시에이트 굿을 파는 거예요. 프로덕트는 디퍼런시에이트 되어 있다. 서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회사들은 많이 있는데 약간은 차이들이 다 있다. 여러분들 핸드폰 사러 가면 핸드폰 회사도 되게 많고 핸드폰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그게 다 동일하지 않고 조금씩 다르죠. 갤럭시랑 아이폰 다르듯이. 그래서 디퍼런시에이트 프로덕트 마켓인데 대신에 만약에 시장 안에서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익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럼 다른 회사가 역시 들어와서 또 다른 디퍼런시에이트 되어 있는 굿을 팔기도 하는 이제 그런 시장을 가정하면 그게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이라는 거예요. 모노폴리스틱이라는 것은 독점, 모노폴리가 독점이니까요. 모노폴리스틱은 독점적인 뭐 그런 뜻이겠죠. 왜? 디퍼런시에이션이니까 서로 그 다른 재화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독점되고 어느 정도는 자기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격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애플 막 비싸게 정하잖아요. 애플 라이벌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디퍼런시에이트 굿을 팔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 아이폰 보면 아이폰인지 알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죠. 다 동일한 제품이 아니라 아이폰과 다른 건 다르니까 아이폰이 가격 좀 비싸게 책정할 수 있는 거는 걔네가 어느 정도 마켓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켓 파워는 어디서 나온다? 그 사과 표딱지에서 나온다. 디퍼런시에이트 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에서 모노폴리스틱은 디퍼런시에이트 굿에서 나오는 거고 컴피티션이라는 것은 노 배리어스 엔트리에서 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회사들이 무한 경쟁할 수 있다. 원하는 회사들은 다 이 산업에 뛰어들어서 같이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컴피티션. 하지만 기업들이 서로 다 다른 제품을 팔고 각자 자기 회사 표딱지 붙일 수 있으니까 그 지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약간의 마켓 파워를 가지는 모노폴리적인 성격을 가진 그래서 그 둘을 합쳤다 그래서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many firms인데 differentiated product을 판다. no barriers to entry다. 자, 그래서 이 산업 내 기업들은 이제 differentiated product을 파는데 따라서 컨슈머들은 얘네들을 substitute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perfect substitute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는 대체가 가능한 제품들이다. 다 뭐 스마트폰 거기서 거기지. 아이폰이 막 말도 안 되게 막 5천만 원 이래버리면 아이폰 안 산단 말이야. 다른 거 사지 싼 거 많이 있으니까 대체 어느 정도는 대체를 한다. 하지만 perfect substitute는 아니다. 아이폰이 3,000원 비싸졌다 그래서 그거 안 사고 막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좀 비싸도 한 10,000원, 20,000원 비싸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대체제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대체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컨슈머들은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Other firms choice는 a firm's residual demand curve에 영향을 미친다. residual demand curve는 뭐냐면 다른 회사 전체 시장 전체 수요가 있으면은 다른 회사 우리 라이벌들이 가져가는 수요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뺀 나머지 수요가 우리 거예요. 그게 residual demand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이 가져가는 수요 빼고 우리가 가져가는 수요 그 수요 곡선을 residual demand curve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의 선택, 다른 회사들이 가격을 다 싸게 책정해 버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다른 애들이 다 비싸게 책정을 해버리면 우리한테 좀 더 많은 수요가 올 것이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초이스를 하느냐,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디맨드 커브는 좀 달라질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시장 안에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업은 어떤 스트래티직 인터랙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쟤네들은 어떻게 하겠지 이런 것까지는 안 한다는 거죠. 크루노에서 우리가 지금 했잖아요. 크루노 컴피티션, 스테클버 컴피티션에서는 쟤네가 이렇게 하면은 생산량 몇 개 하면 우리는 몇 개 해야지. 이런 리액션 펑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스트래티직 인터랙션은 없다. 내가 몇 개 하면 너는 몇 개 하고, 네가 몇 개 하면 나는 몇 개 하고 그런 거는 없고. 너네들이 다 이렇게 결정해서 오면 그럼 나는 남은 거 받아서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은 프리 엔트리 엑시트를 허용한다. 회사들은 산업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으면 회사가 프리 엔트리 들어오기도 하고 시장 전체가 손실을 보고 있으면 시장 안에 있는 기업들이 빠져나가기도 한다. 우리가 뭐 많이 볼 수 있는 시장들이에요. 사실 이런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대부분의 시장이 좀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주 많은 수의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은 대부분 이런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퀄리브리엄을 한번 찾아볼 텐데 자 일단 회사가 한 개 있는 경우만 이제 가정해
해서 볼게요. 일단 모나콜리 회사 한 개 있는 경우. So consider a small town with a single fast burger restaurant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하나에 그 버거판, 햄버거 파는 식당이 한 개 있다. 독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독점인데 그 독점 회사가 이제 증명하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겼고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문제 풀면 돼요. MR은 MC랑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한다.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을 보고 우리는 MR을 그릴 수가 있고 이 보라색이 MR인데 마지막 레비뉴 그 다음에 마지막 코스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커브인가 봐요. 이렇게 그려놨네요. 마지막 코스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림이고 그렇다면 MR과 MC가 여기서 만나니까 이 지점에서 생산을 한다. 그 다음에 가격은 여기서 쭉 올라가야 되죠. 여기가 가격이 아니었어요. 가격은 여기서 쭉 올라가서 수요곡선까지 쭉 여기 수요곡선까지 올라가서 만나는 지점 여기가 P 가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는 P-MC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로듀서 서플러스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P와 MC의 차이가 프로듀서 서플러스였고 우리 지금까지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P와 ATC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진짜 회사의 프로핏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업의 이유는 토탈 레비뉴에서 토탈 코스트를 뺀 건데 이게 기업의 실제 이윤인데 그러면 토탈 코스트는 P 곱하기 Q이고 토탈 레비뉴는 P 가격 곱하기 수량이고 토탈 코스트도 ATC 평균 비용에서 수량을 곱해야지 TC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ATC라는 게 토탈 코스트를 Q로 나눈 값이었으니까 Q랑 이걸 곱하면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ATC 이거 P에서 ATC 빼는 거 이 차이에다가 생산량을 곱한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 값에 주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상당히 대부분의 문제들을 ATC와 MC가 같은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많이 풀어왔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MC는 이렇게 올라가고 ATC는 이렇게 굴곡진 이런 포물선 모양의 형태인데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정했던 거죠. TC가 예를 들어서 뭐 2 곱하기 Q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렇다면은 ATC는 TC를 Q로 나눈 거니까 2Q 나누기 Q는 2이고 MC는 얘를 Q로 미분한 거니까 2Q를 미분하면 2이고 그러니까 둘 다 2 이렇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이런 모양 TC가 어떤 상수 곱하기 Q 이런 모형들을 풀어왔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좀 다른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MC도 이렇게 2, ATC도 2 이렇게 그냥 플랫한 게 아니고 MC도 올라가고 ATC도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이런 모형을 지금 가정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럼 이 회사는 지금 P-ATC 곱하기 Q만큼이 회사의 이익인데 프로핏인데 P-ATC가 여기 이 직사각형의 세로 부분일 것이고 가로가 Q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프로핏이 된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만큼이 기업의 이익이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한 개의 회사가 독점이어가지고 이 시장에서 지금 떼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프리 엔트리를 가정했으니까 노 베리어스 엔트리니까 이제 회사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이 마을에 이 스몰 타운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햄버거 장사 해야지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사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회사가 하나 더 들어오는 게 이 다음 그림인데 자 그럼 회사가 하나 더 들어오면 그럼 시장 전체 수요를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럼 어느 정도 수요가 나눠질 테니까 일단 수요가 줄어들 거예요. 두 회사 모두에게는. 그러니까 한 회사가 예전에는 한 100개씩 팔았다 하루에 그렇다면 두 회사로 나눠지면은 이제 아마도 각각의 회사들이 예전처럼 100개씩은 못 팔겠죠. 뭐 한 50개 판다든지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 거예요. 어느 정도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일단 디맨드 커브가 시프트 할 겁니다. 뭐 다운고
다운월드라고 써 있는데 시프트 다운월드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수요가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해도 되죠. 어쨌든 D1은 회사가 한 개밖에 없을 때의 수요였고 D2는 이제 회사가 두 개가 됐기 때문에 두 개가 된 다음에 각각 회사들의 수요예요. 그럼 예전에 한 회사가 해먹던 거 지금은 두 회사가 나눈 거니까 일단 수요가 줄어야 돼요. 수요가 줄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ecomes more elastic 해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는 수요가 어차피 나 혼자만 그러니까 회사가 나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요가 좀 비탄력적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두 개가 되면 각각 회사가 직면하는 수요는 더 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이해가 돼요? 비탄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좀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 먹는다는 게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다. 비탄력이 그거죠. 가격에 대해서 덜 민감하다는 거예요. 좀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 먹는다. 회사가 햄버거 가게가 하나밖에 없으면 내가 햄버거 먹고 싶으면 비싸도 그거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거죠. 독점인 경우에는 수요가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좀 요기요 봤더니 장사한 데가 딱 한 집밖에 없어요. 그럼 좀 비싸도 먹게 되잖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그런데 햄버거 가게가 두 개예요. 예를 들어서. 두 개면 수요가 이제는 각 회사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비싸면 안 사 먹는다는 거예요. 두 회사가 있는데 하나가 비싸고 하나가 싸다 그러면 당연히 싼 쪽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회사들은 이제 가격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식당이 나 혼자였으면은 좀 배짱 부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면 수요들이 먹기 싫으면 먹지만 어차피 너 어디 딴 데 가서 뭐 먹을 거야?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좀 비싸게 잡아서 괜찮았었는데 수요들이 즉 비탄력적이었었는데 식당이 두 개가 되면 이제는 내가 비싸게 받아버리면 사람들이 다 옆집으로 간다는 거죠. 즉 내가 바라보는 수요들은 이제 예전과 달라졌다고 예전과 다르게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 혼자 장사할 때는 비싸서 사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라이벌이 생기니까 비싸면 옆집으로 가요. 그럼 결국 내가 직면하는 수요는 결국 내가 느끼기에는 사람들이 가격에 대해서 예민해졌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냥 할게요. 여러분 표정이 알아먹는 건지 못 알아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더 플랫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탄력적인 거니까. 그래서 D1에 비해서 D2는 일단 왼쪽으로 왔고 뭐 왼쪽으로 왔다는 거 아래로 내려갔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여기는 shift downward로 써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이쪽으로 변했으면 옆으로 갔다고 해도 되고 아래로 갔다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shift downward로 썼어요. 어쨌든 수요가 줄었다. 근데 수요가 줄기만 한 게 아니라 more elastic해지게 돼서 수요가 더 평평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비탄력적 좀 비싸도 가격이 이렇게 비싸져도 예전에는 수요가 조금밖에 안 줄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이렇게 평평해져서 조금만 비싸도 수요가 팍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 사먹는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뀌게 됐더니 그 수요에 대해서 자 이제 세컨드 텀이 들어오게 되면은 imperfect한 substitute을 제공하면 판매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D1은 이제 플레어가 된다. 더 탄력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기울기가 더 평평해진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됐더니 그러면 이 수요에 대해서 MR 그려서 MR equal MC 해보니까 결국 가격이 많이 낮아졌죠.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예전에 D1은 가격을 훨씬 더 비싼 데서 이렇게 높은 데서 측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격이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P에서 ATC 뺀 거 곱하기 Q만큼 곱하면 프로핏이 작아졌어요. 회사가 한 개일 때에 비해서 두 개일 때는 결국 프로핏이 많이 낮아졌다. 수요가 줄기도 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가격이 탄력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두 기업이 어느 정도는 가격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두 회사는 가격 경쟁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비싸게 받으면 옆집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프로핏이 작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프로핏을 벌고 있으니까 이익을 벌고 있으니까 밖에서 볼 때는 그래도 저기 들어가면 남는 게 좀 있네 하고 이제 시장에 뛰어든다는 거죠.
더 들어와요. 그럼 더 들어오게 되면 언제까지 더 들어오게 될 거냐? 이렇게 될 때까지 더 들어오게 된다. 결국 수요가 ATC 곡선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지점까지 될 때까지. 지금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회사가 하나하나 더 들어올수록 원래 D1에서 D2로 갈 때 왼쪽으로 가고 평평해졌고, 만약에 회사가 하나 더 돌아서 세 개 회사가 된다면 여기서 더 왼쪽으로 가고 더 평평해지고 그렇게 가겠죠. 그러다 보면 회사가 점점점 많아져서 결국은 D가 이렇게까지 ATC에 접하는 지점까지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러면 이때 결국에는 MR과 MC가 만나는 지점에서 생산을 하고 가격을 결정해도 그 가격이 하필이면 ATC랑 딱 같은 지점, 즉 이익을 더 이상 벌 수 없는 지점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퍼펙트 컴피티션과 비슷한 결론이 내려지긴 한 거예요. 결국은 롱런으로 가게 되면 회사들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모든 회사들이 다 이익을 이코노믹 프로핏이 지로가 되는 그 지점까지 수요가 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축소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퍼펙트 컴피티션과는 달라요. 비슷하긴 하지만 퍼펙트 컴피티션에서는 수요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아니에요. 퍼펙트 컴피티션에서는 시장에서 주는 가격을 나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였죠. 이거는 모노폴리스 컴피티션이고 퍼펙트 컴피티션에서는 장기적으로 ATC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격이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디맨드 커브는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이코노믹 프로핏이 0이 되는 거, 이게 퍼펙트 컴피티션이었고, 쟤는 좀 다르죠. 쟤는 디퍼런시에이트 굿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지금 이거는 가격을 결정을 못하는 거죠. Q, P인데 얘가 가격이 딱 이걸로 정해져 버려서 온 거잖아요. 내 맘대로 가격을 못 정해요. 하지만 저 그림처럼 수요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은 내가 몇 개 생산할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게 이 그림이고, 퍼펙트 컴피티션은 애초에 가격을 못 정해요. 마켓 파워가 아예 없는 시장. 어쨌든 여기서 생산한 게 퍼펙트 컴피티션, 그 다음에 모노폴리스 컴피티션은 장기적으로 하면 결국 내가 마켓 파워는 어느 정도 가지지만, 난 다운월드 하는 수요를 갖긴 갖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엔트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익을 벌고 있다면 결국에는 이익을 벌지 못하는 지점까지 수요가 안쪽으로 축소돼서 ATC랑 접하는 지점까지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기업들은 이윤을 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퍼펙트 컴피티션과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동일하지 않다? 얘는 수요가 이렇게 다운월드 슬로핑한, 그래서 마켓 파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수요 곡선에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퍼펙트 컴피티션은 아예 마켓 파워가 없는, 가격은 그냥 쟤네가 정해주는 대로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 게 다르다. 앞에서 말했던 other firms choice affect firms residual demand라고 그랬는데, 결국 다른 회사들의 초이스가 우리 회사의 residual demand에 영향을 준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파란색 선, 이게 바로 residual demand라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내 residual, 나의 디맨드가 점점점 줄어들게 된 거예요. 나 혼자 적정을 할 때는 디맨드가 이렇게 컸는데 회사 하나 더 들어오니까 내 디맨드가 이렇게 작아졌죠. residual demand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디맨드가 축소된, 회사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더 축소돼서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 이렇게까지 작아졌다. 리시듀얼 디맨드가. 어쨌든 나는 디맨드 커버를 갖고는 있는 거예요. 얘처럼 아예 플랫한 건 아닌. 하지만 리시듀얼 디맨드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그 비용을 넘어서는 가격을 책정하지는 못하는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익이 여기까지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된다라는 겁니다.